3,500억 달러를 청구하라. 2025년 3월 워싱턴 의회는 술렁였습니다. 미 국방부는 이미 청구서 초안까지 준비했고 CNN은 한국 결국 무릎 꿇나라는 제목의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48시간 뒤 상황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 한국 정부는 돈 이야기는 한마디도 꺼내지 않은 채 전작권 회복을 전격 선언합니다.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월스트리트는 긴급 속보를 띄웁니다. 한국 협상 아닌 통보로 게임의 룰을 바꾸다 서울 시민들은 환호했고 워싱턴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그 충격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영상 아래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저는 김태준, 한미동맹 연구소 선임연구원입니다. 20년간 미국 안보정책을 분석해온 전문가로 이번 전작권 회복 협상의 뒤이야기를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봤습니다. 2025년 3월 12일 새벽 3시 제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김 박사님, 큰일 났습니다. 백악관이 움직입니다. 워싱턴 주재 한국대사관 참사관의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컴퓨터를 켰고 뉴욕타임스 속보가 화면을 가득 채웠습니다. 트럼프, 한국의 안보 비용 3,500억 달러 청구 지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아니었습니다. 70년 동맹의 근간을 흔드는, 아니 뒤엎으려는 시도였죠. 그날 아침 워싱턴 의회는 난리가 났습니다.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한국은 부유한 나라인데 왜 우리가 방위해줘야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폭스뉴스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국 무임승차론을 쏟아냈고 여론은 급속도로 나빠졌습니다. 미국 시민들의 댓글은 더 가혹했습니다. 한국이 삼성으로 돈 벌면서 왜 우리 세금으로 지켜줘야 하나? 주한미군 철수하자. 저는 그날 오후 긴급하게 서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방부 김 차관과의 통화였습니다. 차관님, 상황이 심각합니다. 워싱턴 분위기가 예상보다 훨씬 나쁩니다. 알고 있습니다, 박사님. 하지만 우리에게도 카드가 있습니다. 김 차관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속에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저는 그 순간 뭔가 큰 일이 준비되고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워싱턴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미 국방부 정책 담당 부차관보 마이클 존슨을 만났습니다. 20년 지기 친구이자 제가 미국 정가의 속내를 파악하는 창구였죠. 그는 스테이크를 썰면서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태준, 솔직히 말하지. 이번엔 다르네. 트럼프가 진심이야. 한국이 돈을 내지 않으면 정말로 주한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어. 마이클, 그건 동맹의 가치를 너무 단순하게 보는 거야. 한국은 단순히 보호받는 나라가 아니라고. 나도 알아. 하지만 의회 분위기를 봐. 여론을 봐. 미국 국민들은 더 이상 세계 경찰 역할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어. 한국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지.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마이클은 제 오랜 친구였지만 지금은 협상 테이블 반대편에 앉은 상대였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덧붙였습니다. 태준, 이건 개인적인 조언인데 서울에 전해. 빨리 협상 테이블에 나오는 게 좋을 거야. 시간이 지날수록 요구 금액만 더 올라갈 거니까. 저는 레스토랑을 나오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워싱턴의 밤하늘은 유난히 어두웠고 멀리 백악관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건물 안에서 한미동맹 70년의 운명을 뒤흔드는 결정들이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연구실 책상 위에는 각종 보고서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 랜드연구소 분석,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논평들, 모두 한 가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결국 굴복할 것이다. 저는 그 보고서들을 보며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과연 그럴까? 한국은 정말 무릎을 꿇을까?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제 이메일함에 서울발 긴급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김 박사님, 내일 서울 용산에서 중대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협조 부탁드립니다. 저는 즉시 비행기 표를 예약했습니다. 뭔가 큰일이 터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예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한 건 3월 14일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 로비의 대형 스크린들은 모두 뉴스 채널을 틀고 있었고 앵커들은 긴장된 표정으로 오늘 오후 2시 대통령실 중대 발표 예정이라는 자막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서둘러 용산으로 향했습니다. 대통령실 브리핑룸 앞은 이미 국내외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CNN, BBC, 알자지라까지 해외 방송사들이 총출동했습니다. 저는 참모진 좌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고 제 옆에는 국방부 김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차관님, 도대체 무슨 발표입니까?
김 차관은 미소를 지으며 앞을 가리켰습니다. 곧 보실 겁니다, 박사님. 역사적인 순간을요. 오후 2시 정각 국가안보실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브리핑룸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안보실장은 준비된 원고를 펼쳤고 저는 숨을 죽였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오늘 전시작전 통제권의 조기 회복을 공식 선언합니다. 순간 브리핑룸이 술렁였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웅성거렸고 저 역시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김 차관을 쳐다봤습니다. 그는 여전히 침착한 표情으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안보실장은 계속해서 발표문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우리는 이를 환수가 아닌 회복이라고 명명합니다. 환수는 누군가의 허락을 전제로 되돌려받는 것이지만 회복은 본래 우리의 것이었던 주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열쇠를 쥔 쪽은 처음부터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70년간 이어져온 언어의 프레임이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부탁이 아니라 선언, 협상이 아니라 통보로 판이 완전히 뒤집힌 것이죠. 대한민국은 더 이상 안보비용 협상 테이블에 앉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논의할 것은 가격이 아니라 주권이며 종속이 아니라 동등한 파트너십입니다. 브리핑이 끝나자마자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미국의 반응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은 없습니까? 중국과 러시아의 위협에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안보실장은 차분하게 답변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을 중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주권국가 간의 동등한 동맹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충분한 준비를 마쳤고 자신 있게 이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브리핑이 끝나고 저는 김 차관을 붙잡았습니다. 차관님, 이건 엄청난 도박 아닙니까? 미국이 정말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면 어떡합니까? 김 차관은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박사님, 도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카드가 있습니다. 미국이 아직 모르는 카드가요. 그는 저를 안보실 회의실로 데려갔습니다. 거기에는 이미 몇몇 경제부처 관계자들과 산업계 인사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두툼한 보고서 한 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는 상호의존 분석 한미 경제안보 연계성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 차관이 보고서를 펼치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이걸 보십시오. 한국의 반도체가 멈추면 미국의 AI 산업이 멈춥니다. 한국의 방산 부품 공급이 끊기면 미 국방부의 무기 생산 라인이 섭니다. 한국의 조선소가 문을 닫으면 미 해군의 LNG 운반선 확보가 불가능해집니다. 저는 보고서를 넘기며 경악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디램과 낸드플래시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의 생명줄이었습니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모두 한국산 반도체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하나디펜스와 LI지넥스원의 정밀 부품들은 미국 로키드 마틴과 레이시언의 미사일 시스템에 들어갔습니다. F-35 파이터의 핵심 전자장비에도 한국산 부품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게 다 사실입니까? 모두 검증된 데이터입니다. 박사님, 우리는 지난 6개월간 이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국방부가 총동원됐죠. 제 옆에 앉아있던 산업부 과장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공급망 지도가 펼쳐졌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뻗어나간 빨간 선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이게 바로 상호학증 파괴입니다. 냉전시대의 핵전략 용어를 경제에 적용한 거죠. 미국이 우리 심장을 쥐고 있다면 우리도 미국의 심장을 쥐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교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치밀하게 계산된 전략적 움직임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를 협박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당신들도 무너질 준비를 하십시오. 그날 저녁 워싱턴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마이클 존슨이었습니다. 태준, 이게 무슨 짓이야? 백악관이 난리 났어. 국무부와 국방부가 긴급회의 중이고 의회는 발칵 뒤집혔어. 마이클, 놀랐겠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야. 무슨 소리야? 한국이 미쳤어? 정말로 미군 없이 북한과 중국을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저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마이클, 질문을 바꿔보자. 미국은 정말로 한국 반도체 없이 중국과 기술 패권 경쟁을 할 수 있어? 한국 방산 부품 없이 무기를 만들 수 있어? 전화 너머로 마이클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태준, 너희가 이런 카드를 숨기고 있었다니. 숨긴 게 아냐, 마이클. 너희가 보지 않았을 뿐이지. 70년간
너희는 한국을 보호받는 약소국으로만 봤어. 하지만 한국은 이미 너희 경제와 안보의 핵심 파트너가 되어 있었던 거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기술력이고 경제력이고 결국 협상력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뉴욕타임스는 일면 톱 기사로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한국 게임의 룰을 바꾸다. 워싱턴 전략 재검토 불가피. 월스트리트 저널은 더 직설적이었습니다. 미국 한국 없이 기술 패권 불가능. 저는 그날 오후 다시 국방부로 향했습니다. 이번엔 더 중요한 브리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김 차관이 말했던 미국이 아직 모르는 카드를 드디어 보게 될 차례였습니다. 국방부 지하 3층 보안회의실. 출입구에는 1급 비밀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안 검색을 3번이나 거친 뒤에야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회의실 안에는 이미 산업부, 외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위 관계자들이 모여 있었고 정면 스크린에는 한미 원자력 협정 제약 분석이라는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김 차관이 저를 맞이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사님, 오늘 보실 내용은 절대 외부에 유출되어선 안 됩니다. 이건 우리의 가장 큰 약점이자 동시에 미국이 우리를 통제해온 진짜 수단이니까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차관이 단상에 올라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한국은 세계 5위의 원전 운영 국가입니다. 전체 전력의 30%를 원자력에서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미 원자력 협정입니다. 스크린에 협정문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내용을 읽으며 서서히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1974년 체결된 이 협정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의 연료 재처리를 엄격히 제한합니다. 쉽게 말해 우리는 핵연료를 스스로 만들 수 없고 쓰고 난 연료도 스스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모두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저는 손을 들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과기정통부 차관은 무거운 표정으로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거기엔 충격적인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2030년, 불과 5년 후입니다. 한국의 모든 원전 부지에 있는 사용 후의 연료 저장소가 포화 상태에 도달합니다. 더 이상 핵폐기물을 보관할 곳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원전을 멈춰야 합니다. 전력 생산의 30%가 사라지는 겁니다. 삼성, SK, LG의 반도체 공장들이 멈춥니다. 현대와 기아의 전기차 생산 라인이 섭니다. 포스코의 제철소가 가동을 중단합니다. 회의실이 숨막히게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제야 미국이 왜 자신만만하게 3,500억 달러를 요구할 수 있었는지 이해했습니다. 한국의 목줄을 쥐고 있었던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던 외교부 국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자권 회복을 선언한 건 무모한 도박 아닙니까? 미국이 원자력 협정을 무기로 사용하면 우리 경제는 무너지는데요. 김 차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겁니다. 미국이 모르는 카드를요. 그는 리모컨을 들어 스크린을 바꿨습니다.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났습니다. 아모지 프로젝트 수소 독립의 시작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원자력으로 우리를 통제한다면 우리는 에너지원 자체를 바꾸면 됩니다. 원자력이 아닌 수소로요. 저는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수소 경제는 오래전부터 논의되어 온 개념이었지만 항상 같은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수소를 어떻게 안전하게 저장하고 운송하느냐는 것이었죠. 김 차관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2024년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출신의 한국인 과학자들이 아모즈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이들은 수소를 액화하거나 고압 압축하는 대신 암모니아와 결합시켜 상온에서 안전하게 운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스크린에 화학식이 나타났습니다. H2 플러스 N2가 NH3가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수소와 질소가 결합해 암모니아가 되고 필요할 때 다시 분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왜 혁명적입니까? 암모니아는 이미 100년 넘게 산업용으로 사용되어 온 물질입니다. 저장과 운송 인프라가 전 세계에 구축되어 있죠. 우리는 기존 인프라를 그대로 활용하면서 수소 경제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술 개발이 아니었습니다. 에너지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혁명이었습니다. 산업부 과장이 다음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거기엔 놀라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투자 유치 성공. 2024년 11월 세계 최대 석유회사 사우디 아람코가 아모지에 투자했습니다. 5천만 달러 규모입니다. 저는 믿을 수 없다는 표情으로 스크린을 쳐다봤습니다. 석유의 왕이 수소 기술에 투자했다고요? 맞습니다. 박사님,
아람코는 바보가 아닙니다. 그들은 화석연료 시대가 끝나가고 있음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그래서 석유 이후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해답을 한국 기술에서 찾은 겁니다. 김 차관이 제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박사님, 이해하십니까? 미국이 원자력으로 우리를 통제하는 동안 우리는 조용히 차세대 에너지의 문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2030년 원전이 멈추기 전에 우리는 수소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날 오후 아모지 본사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연구소는 겉보기엔 평범한 건물이었지만 안은 최첨단 실험실로 가득했습니다. 조성현 대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40대 초반의 젊은 과학자였지만 그의 눈빛은 놀라울 만큼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김 박사님, 환영합니다. 원하시던 수소 독립의 현장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는 저를 실험실로 안내했습니다. 거대한 반응기들이 늘어서 있었고 연구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매일 기적을 만들고 있습니다. 수소를 암모니아로 전환하고 다시 수소로 분리하는 과정의 효율을 높이는 거죠. 현재 전환 효율은 95%까지 올라왔습니다. 95%면 상용화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2026년부터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들어갑니다. 2030년이면 한국 전체 에너지 소비의 20%를 수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저는 반응기를 쓰다듬으며 물었습니다. 조 대표님,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이 방해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한국의 에너지 독립을 그냥 놔둘까요? 조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그게 바로 아람코가 투자한 이유입니다. 중동의 석유 자본이 우리 뒤에 있다는 걸 미국도 압니다. 그리고 그는 노트북을 열어 이메일 하나를 보여줬습니다. 발신자는 미국 에너지부였습니다. 미 에너지부가 우리에게 협력을 제안해왔습니다. 그들도 중국과의 에너지 경쟁에서 이기려면 수소 기술이 필요하다는 걸 알거든요. 한국을 막는 대신 함께 가자는 겁니다. 저는 그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동시에 미국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대결이 아니라 역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 한강변을 걸으며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한 가지 물어보지. 미국은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지. 그런데 중국이 태양광 패널의 80%를 장악하고 있어. 미국이 중국 없이 탄소 중립을 달성할 방법이 있을까? 무슨 소리를 하려는 거야? 태준, 한국의 수소 기술이야, 마이클. 우리가 상용화에 성공하면 미국은 중국의 태양광에 의존하지 않아도 돼. 수소로 가면 되니까. 전화 너머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태준, 너희가 이 모든 걸 계획했던 거야? 계획이 아냐, 마이클. 생존이었어. 미국이 원자력으로 우리 목을 조르는 동안 우리는 숨 쉴 다른 방법을 찾았을 뿐이야. 그리고 그 방법이 너희에게도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았지? 저는 전화를 끊고 한강의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강 건너편 여의도의 불빛들이 물에 반사되어 반짝였습니다. 2030년, 저 불빛들은 원자력이 아닌 수소로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소는 미국의 허락이 아니라 한국의 기술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외교부에서 긴급 연락이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 아모지 기술 도입을 타진해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추격자였던 일본이 이제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외교부 청사회의실, 저는 일본 측 제안서를 펼쳐 들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입니까? 외교부 아시아 태평양국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 일본 경제산업성이 직접 보낸 공문입니다. 아모지의 암모니아 기반 수소 운송 기술에 대한 전격적인 협력 요청입니다. 저는 제안서를 읽으며 손이 떨렸습니다.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 가와사키 중공업, 도요타, 혼다. 일본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모두 이름을 올려놓았습니다. 70년간 한국을 추격 대상으로만 여겼던 일본이 이제 한국 기술을 배우겠다고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김 차관이 회의실에 들어서며 말했습니다. 박사님, 놀라셨죠?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오늘 오후에 더 큰 발표가 있을 겁니다. 더 큰 발표라니요? 직접 보시죠. 그날 오후 3시 아모지 본사 대강당에는 국내외 언론사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습니다. CNN, 블룸버그, 로이터, 니온게이자이 신문, 심지어 중국 신화통신까지 취재진을 보냈습니다. 저는 앞줄 좌석에 앉아 무대를 바라봤습니다. 조성현 대표가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옆에는 예상치 못한 인물이 서 있었습니다. 머스크해운 아시아 담당 부사장이었습니다. 세계 2위 컨테이너 해운사였죠. 조 대표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모지는
역사적인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머스크 회원과 함께 2027년부터 암모니아 추진 컨테이너선 10척을 공동 운항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순간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손을 들었지만 조 대표는 계속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이 선박들은 기존 벙커 CU 대신 암모니아를 연료로 사용합니다. 항해 중 이산화탄소 배출이 제로입니다. 그리고 목적지 항구에서 암모니아를 다시 수소로 전환해 육상 운송과 발전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머스크 부사장이 마이크를 이어받았습니다. 머스크는 2030년까지 전체 선대의 25%를 친환경 연료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액화천연가스는 여전히 온실가스를 배출하고 수소는 저장과 운송이 어렵습니다. 아모지의 기술은 이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산업부 과장에게 속삭였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의미입니까? 박사님, 전 세계 해운업이 바뀝니다. 연간 10억 톤의 벙커 CU 소비가 암모니아로 대체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암모니아를 만드는 핵심 기술을 한국이 쥐고 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일본도 수소 경제를 추진 중입니다. 아모지 기술과 일본 기술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조 대표는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일본은 액화수소 방식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수소를 영하 253도로 냉각해 액체로 만드는 방식이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에너지의 30%가 손실됩니다. 반면 암모니아 방식은 에너지 손실이 5%에 불과합니다. 경제성에서 비교가 안 됩니다. 중국 신화통신 기자가 질문을 이었습니다. 중국도 이 기술에 관심이 있습니까? 이미 중국 최대 조선사인 중국선박공업 집단에서 기술 이전 협상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저는 조 대표를 따로 만났습니다. 본사 건물 옥상 카페에서였습니다.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조 대표님, 솔직히 물어보겠습니다. 일본이 왜 지금 손을 내밀었습니까? 조 대표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박사님, 일본의 위기감은 우리 상상 이상입니다. 도요타가 전기차 전환에 뒤처지면서 중국 비아디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혼다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수소차의 미래를 걸었지만 수소 인프라 구축은 너무 느립니다. 그래서 우리 기술이 필요한 거군요. 맞습니다. 암모니아는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으니까요. 일본 전역에 암모니아 저장시설과 운송망이 이미 깔려 있습니다. 비료 공장용으로요. 이걸 수소 경제로 전환하면 10년은 단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중국에는 신중한 겁니까? 조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국은 다릅니다. 그들은 기술을 배우는 게 아니라 빼앗으려 합니다. 2024년에도 우리 핵심 연구원 2명에게 3배 연봉을 제시하며 스카우트를 시도했습니다. 우리가 거절하자 사이버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일본은 믿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박사님, 계산의 문제죠. 일본은 우리 기술 없이는 수소 경제 전환이 불가능합니다. 그들은 우리를 필요로 하고 우리는 그들의 시장과 자본을 필요로 합니다. 상호의존이 진정한 협력을 만듭니다. 그때 조 대표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그는 화면을 보더니 제게 보여줬습니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 사장의 이메일이었습니다. 조 대표님, 다음 주 도쿄에서 만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진심입니다. 저는 그 이메일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1980년대 한국 조선업이 일본을 추격하던 시절, 일본은 기술 이전을 철저히 거부했습니다. 2000년대 반도체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본이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부산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 더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부산 영도 조선소, 한국 3대 조선사 중 하나인 한국조선해양본사였습니다. 그곳 회의실에는 뜻밖의 손님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이마바리 조선 임원진이었습니다. 세계 최대 벌크선 건조사였죠. 한국조선해양 사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이마바리 측과 암모니아 추진 벌크선 공동개발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2026년 첫 선박 진수를 목표로 합니다. 이마바리 사장이 어눌한 한국어로 답했습니다. 한국 기술 매우 우수합니다. 우리 배우고 싶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한국 조선업을 키워낸 선배 세대들이 이 장면을 본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워할까 생각했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조선소 안벽을 걸었습니다. 거대한 크레인들이 하늘을 찌르고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었습니다. 한 젊은 용접공이 헬멧을 벗고 쉬고 있었습니다. 힘드시죠? 네. 하지만 괜찮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게 미래의 배잖아요. 암모니아로 가는 배요.
제 아들이 나중에 이 배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저는 그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공장 현장의 노동자들까지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국력 아닐까요? 대통령이나 재벌만이 아니라 현장의 평범한 사람들이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그날 저녁 서울로 돌아오는 KTX 안에서 저는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마이클, 오늘 부산에서 놀라운 걸 봤어. 일본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왔더라. 70년 만에 역전이야. 그들이 왜 왔는지 알아? 우리가 앞서 있으니까. 기술로, 속도로, 혁신으로 미국이 안보 비용을 계산하는 동안 우리는 미래를 만들고 있었어. 이제 세계가 한국의 문을 두드리고 있어. 협박이 아니라 협력을 요청하면서 말이야. 이메일을 보내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열차, 그 너머로 공장들의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기술이고 땀이고 결국 자존심이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마이클의 답장이 왔습니다. 태준, 워싱턴이 바뀌고 있어. 국무부가 한국 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어. 안보비용 청구는 사실상 보류됐어. 대신 에너지 기술 협력을 논의하자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어. 내 말이 맞았어. 게임이 바뀌었어. 저는 그 이메일을 읽고 창밖을 봤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대의 여명이었습니다. 도쿄 롯본기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42층 회장실이었습니다. 저는 조성현 대표와 함께 일본 재계 거물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 회장, 가와사키중공업 사장, 도요타 부회장, 그리고 일본 경제산업성 차관까지 일본 산업계의 핵심 인사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미쓰비시 회장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조 대표님, 김 박사님,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모인 이유는 명확합니다. 일본의 미래를 위해 한국의 기술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1990년대 삼성과 LG가 일본 기업들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했을 때 그들은 냉담하게 거절했습니다. 2000년대 현대자동차가 도요타 생산 방식을 배우고 싶어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일본이 한국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조 대표가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회장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일본은 이미 30년간 수소 경제에 투자해왔습니다. 도요타의 미라이, 혼다의 클래리티 같은 수소차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 왜 지금 우리 기술을 찾으십니까? 가와사키 중공업 사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습니다. 액화 수소 방식은 너무 많은 비용이 듭니다. 영하 253도를 유지하는 탱크, 특수 운송선, 전용 저장시설, 인프라, 구축에만 50조 엔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에너지 손실률이 30%나 됩니다. 도요타 부회장이 이어받았습니다. 우리 수소차는 기술적으로는 완벽합니다. 하지만 충전소가 없습니다. 일본 전역의 수소 충전소가 겨우 160개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는 3만 개인데 말입니다. 소비자들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작년에 중국 비아디가 일본 시장 점유율 15%를 넘었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자존심 강하기로 유명한 일본 경영자들이 이렇게 속내를 드러내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절박하다는 뜻이었죠. 조 대표가 노트북을 열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암모니아 방식이 왜 게임 체인저인지 설명하겠습니다. 첫째, 일본은 이미 전국의 암모니아 인프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비료 생산용으로요. 둘째, 암모니아는 상온 저장이 가능해 비용이 10분의 1입니다. 셋째, 에너지 효율이 95%입니다. 스크린에 일본 지도가 떠올랐습니다. 전국에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 점들이 기존 암모니아 저장소와 터미널입니다. 217개입니다. 우리 기술을 적용하면 이것들이 그대로 수소 공급망이 됩니다. 새로 짓는 게 아니라 전환만 하면 됩니다. 비용은 20조 엔. 기간은 5년이면 충분합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일본 경영자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경제산업성 차관이 앞으로 몸을 내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제안하십니까? 3단계입니다. 1단계, 미쓰비시와 가와사키가 암모니아 추진 선박을 공동 개발합니다. 한국조선해양이 설계를 제공하고 일본 조선소가 건조합니다. 2단계, 도요타와 혼다가 암모니아 기반 수소차를 개발합니다. 아모지가 연료전지 기술을 라이선스합니다. 3단계, 일본 전역의 암모니아 터미널을 수소 허브로 전환합니다. 공동 투자, 공동 운영입니다. 미쓰비시 회장이 손을 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조건은 무엇입니까? 조 대표는 잠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답이었습니다. 기술 판매가 아닙니다. 파트너십입니다. 아모즈는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일본 기업들은 생산과 유통을 담당합니다. 수익은 3대 7로 나눕니다. 아모즈가 3, 일본이 7입니다. 3대 7이면 우리에게 너무 유리한데요? 그게 진정한 협력 아닙니까? 우리는 일본 시장이 필요하고 일본은 우리 기술이 필요합니다. 서로 윈윈하는 겁니다. 한국은 기술 제공국이 되고 일본은 세계 최초 암모니아 수소 경제 실현국이 됩니다. 회의실에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일본 경영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마침내 미쓰비시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잠시 내부 회의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고 복도 라운지에서 기다렸습니다. 도쿄 시내가 창밖으로 펼쳐졌습니다. 저는 커피를 마시며 조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3대 7은 너무 양보한 거 아닙니까? 조 대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숫자만 보시면 안 됩니다. 일본 시장은 한국의 5배입니다. 그들이 성공하면 우리 기술이 글로벌 표준이 됩니다. 유럽도, 동남아도, 심지어 미국도 우리 방식을 따라올 겁니다. 3대 7로 세계 시장을 얻는 겁니다. 30분 뒤 우리는 다시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일본 경영자들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미쓰비시 회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조 대표님, 함께 하겠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프로젝트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5조엔 규모의 수소 경제 펀드를 조성하겠습니다. 악수가 이어졌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기자회견이 시작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이번 협력이 한일 관계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미쓰비시 회장이 답했습니다. 과거 우리는 경쟁자였습니다. 누가 앞서느냐를 다퉜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한국은 기술 선도국이 됐고 일본은 그것을 인정합니다. 진정한 협력은 동등함이 아니라 상호 필요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그날 저녁 도쿄 긴자의 한 고급 료칸에서 만찬이 열렸습니다. 일본 경영자들과 우리는 사케를 나누며 미래를 논했습니다. 도요타 부회장이 술잔을 들었습니다. 조 대표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우리가 한국 기술을 배운다는 것이. 하지만 지난 3개월간 아모지를 연구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것을요. 최고의 기술을 가진 곳과 손잡는 게 살아남는 길입니다. 조 대표가 답변했습니다. 부회장님, 한국도 과거 일본에게 많이 배웠습니다. 1970년대 포항제철은 신일본제철의 기술로 만들어졌습니다. 1980년대 삼성 반도체는 샤프의 협력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돌려드리는 겁니다. 선순환입니다. 가와사키 사장이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다를 겁니다. 그들은 배우는 척하다가 결국 복제합니다. 조 대표님은 어떻게 대응하실 겁니까? 조 대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중국은 신중하게 접근합니다. 기술 이전은 절대 안 합니다. 완제품 수출만 고려 중입니다. 그것도 핵심 부품은 한국에서 생산해서 조립만 중국에서 하는 방식입니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한 가지를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기술을 추격하는 나라가 아니라 기준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는 것을요. 다음 날 아침, 나리타 공항으로 향하는 리무진 버스 안에서 저는 서울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님, 일본이 움직였습니다. 5조 엔 펀드, 전국 인프라 전환, 완성차 업체 참여까지 모두 확정됐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박사님, 이제 미국도 움직일 겁니다. 일본이 한국 기술로 수소 경제를 만든다는데 미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까요. 그게 우리 전략이었습니까? 맞습니다. 일본을 먼저 설득해서 미국을 압박하는 겁니다. 동맹국들이 한국 기술로 움직이는데 미국만 빠질 순 없죠. 이제 안보 비용 이야기는 완전히 사라질 겁니다. 대신 에너지 기술 동맹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고층 빌딩들이 지나갔습니다. 저 빌딩들이 앞으로 5년 뒤엔 한국 기술로 만든 수소로 불을 밝히게 될 것입니다. 공항에서 탑승을 기다리며 저는 마이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이클, 일본이 한국 손을 잡았어. 5조엔 투자 확정. 도요타, 미쓰비시 모두 우리 기술 쓴다. 다음은 누구 차례일까? 혹시 미국 아닐까? 10분 뒤 답장이 왔습니다. 태준, 백악관이 긴급회의 소집했어. 국무장관, 에너지장관, 상무장관 모두 모였어. 주제가 뭔지 알아? 한국 수소 기술 협력 방안. 내 말대로 됐어. 우리가 움직이고 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미 다음 장면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군사 주권을 회복하고 경제 상호의존을 무기화하고 에너지 독립을 달성하는 3단 전략의 완성을요. 인천공항 귀빈실 착륙 2시간 전에 긴급 호출을 받았습니다. 김 박사님, 도착 즉시 청와대로 오십시오. 대통령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가 소집됐습니다. 국가안보실 행정관의 목소리는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비행기 안에서 노트북을 열어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CNN 속보가 화면을 채웠습니다. 미 국무장관, 긴급 방한 예정, 한미동맹 재조정 논의, 블룸버그는 더 구체적이었습니다. 백악관, 한국 안보 비용 청구 전면 철회, 대신 기술 동맹 제한.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3단 전략이 마침내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습니다. 군사 주권 회복, 경제 상호의존 무기화, 에너지 독립 달성. 세 개의 칼날이 동시에 미국을 압박한 것이죠.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대기하고 있던 관용차가 저를 용산 대통령실로 데려갔습니다. 회의실에는 이미 국방장관, 외교장관, 산업장관, 그리고 김 차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48시간 후 미 국무장관이 도착합니다. 그들은 전혀 다른 제안을 들고 올 것입니다. 김 박사, 워싱턴 상황을 브리핑해 주시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준비한 자료를 펼쳤습니다. 대통령님, 지난 3개월간 워싱턴 내부에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첫째, 국방부는 전작권 조기 이양이 주한미군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습니다. 오히려 한국군의 작전 능력 향상이 동맹을 강화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방장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건 우리가 지난 10년간 방위력을 강화한 결과입니다. KF-X 전투기, 이지스 구축함, 킬체인 시스템. 우리는 이미 독자 방어가 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장관님. 둘째, 상무부와 재무부는 한국 반도체와 방산 공급망 없이는 미국 산업이 마비된다는 보고서를 백악관에 제출했습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공급을 중단하면 애플, 엔비디아, 구글이 3개월 내에 생산을 멈춥니다. 산업장관이 보충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대만, 일본과 반도체 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미국이 압박하면 우리 셋이 함께 대응합니다. 시장 점유율 70%입니다. 미국은 감히 건드릴 수 없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셋째, 에너지부는 한국의 수소 기술이 미국의 2030 탄소 중립 달성에 필수라고 결론냈습니다. 특히 일본이 아모지와 손잡은 뒤로 위기감이 커졌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태양광, 일본의 암모니아 수소 사이에서 고립될 위기입니다. 외교장관이 질문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무엇을 제안할까요? 신동맹입니다. 군사동맹에서 기술동맹으로의 전환입니다. 미국은 전작권 이양을 인정하고 한국은 반도체와 수소 기술을 미국과 우선 공유합니다. 안보 비용 대신 기술 파트너십을 제안할 겁니다. 대통령이 팔짱을 꼈습니다. 조건은 뭘까요? 미국이 공짜로 주진 않을 텐데. 첫째, 한국의 대중국 기술 이전 금지. 둘째, 한미 공동 연구개발 의무화. 셋째, 미국 기업들의 한국 시장 우선 접근권 부여. 이 정도를 요구할 겁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대통령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70년 만의 전환점입니다. 우리가 보호받는 나라에서 함께 만드는 나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는 됐습니까? 국방장관이 먼저 답했습니다. 전작권 전환 준비는 완료됐습니다. 2026년 1월 1일부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산업장관이 이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망은 안정적입니다. 대만, 일본과의 삼각협력으로 중국 리스크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과기정통부 장관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수소 기술은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7년 상용화, 2030년 전력 20% 대체 목표는 달성 가능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답은 명확합니다. 미국의 제안을 받되 우리 조건도 제시합니다. 첫째, 전작권은 예정대로 회복하되 한미연합사는 유지. 둘째, 기술 협력은 하대 핵심 기술은 한국 소유. 셋째, 대중국 정책은 한국이 독자 판단. 이게 우리 입장입니다. 이틀 뒤 인천공항 귀빈실에 미 국무장관 일행이 도착했습니다. 저는 영접단의 일원으로 그곳에 있었습니다. 국무장관 토니 블링컨의 표정은 복잡했습니다. 자신감과 불안이 섞여 있었죠. 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그가 말했습니다. 김 박사, 오랜만이군요. 당신 친구 마이클이 안부 전하더군요. 장관님, 먼 길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과 다를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한국이 바뀌었다는 것도 압니다.
그래서 우리도 바뀐 제안을 들고 왔습니다. 대통령실 회담장, 양국 대표단이 마주 앉았습니다. 블링컨 장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대통령님, 미국은 지난 3개월을 깊이 반성했습니다. 안보비용 청구는 동맹의 본질을 오해한 것이었습니다. 한미동맹은 거래가 아니라 파트너십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동맹을 제안하러 왔습니다. 대통령이 물었습니다. 새로운 동맹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한미 기술안보동맹입니다. 군사동맹은 유지하되 여기에 기술 협력을 더합니다. 반도체, 인공지능, 배터리 수소, 21세기 패권을 결정할 기술들을 함께 개발하고 공유합니다. 한국 산업장관이 질문했습니다. 조건은 무엇입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기술 이전 제한입니다. 한국의 첨단 기술이 중국으로 넘어가면 미국의 안보가 위협받습니다. 외교장관이 답했습니다. 그건 한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누구와 거래할지는 우리가 정합니다. 블링컨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동맹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서로 믿지 못한다면 대통령이 손을 들어 대화를 멈췄습니다. 장관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은 중국에 무분별한 기술 이전을 하지 않습니다. 이미 자체 통제 시스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건 미국의 요구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판단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권국가입니다. 그럼 한국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첫째, 전작권은 예정대로 2026년 회복합니다. 둘째, 한미 원자력 협정을 개정해 재처리 권한을 인정합니다. 셋째, 기술 협력은 공동 개발이지 일방적 이전이 아닙니다. 특허와 수익은 공평하게 나눕니다. 블링컨이 참모들과 짧은 회의를 했습니다. 10분 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첫째 조건은 수용합니다. 전작권 회복을 인정합니다. 셋째도 동의합니다. 공동 개발, 공평한 분배가 맞습니다. 하지만 둘째는 핵 비확산이라는 큰 틀이 있습니다. 한국과기정통부 장관이 자료를 꺼냈습니다. 장관님, 이걸 보십시오. 2030년 한국의 원전은 포화됩니다. 우리는 재처리 기술이 없어 핵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럼 원전을 멈춰야 합니다. 전력 30%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수소로 전환하는 거 아닙니까? 5년 안에 30%를 대체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과도기에는 원전이 필요합니다. 재처리를 허용하거나 미국이 폐기물을 가져가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블링컨이 난감한 표칭을 지었습니다. 폐기물을 미국이 가져가는 건 정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의회가 절대 허락 안 합니다. 그럼 재처리를 허용하십시오. 한국은 핵무기를 만들 생각이 없습니다. 다만 에너지 안보가 필요할 뿐입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블링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대통령님, 시간을 주십시오. 이 문제는 워싱턴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 드리겠습니다. 그 안에 답을 주십시오. 안 되면 우리는 수소 전환을 가속화할 겁니다. 그리고 미국 없이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하겠습니다. 회담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결론은 나지 않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미국이 요구하고 한국이 따르는 구도가 아니라 양국이 협상하는 구도였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남산 타워를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마이클이었습니다. 태준, 블링컨이 방금 백악관에 보고했어. 한국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협박이 안 통한다고. 당연하지. 마이클, 우리는 이제 다른 나라야. 70년 전 그 한국이 아냐. 워싱턴이 혼란스러워하고 있어. 어떻게 한국을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거야.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간단해, 마이클. 동등한 파트너로 대하면 돼. 보호자와 피보호자가 아니라 서로 필요로 하는 동맹으로 말이야. 우리는 너희 반도체를 만들어주고 너희는 우리 안보를 보장해줘. 공평한 거래지. 태준, 너희가 이겼어. 인정할게. 이긴 게 아니야, 마이클. 우리가 성장한 거야. 그리고 너희도 그걸 인정하게 된 거고. 전화를 끊고 저는 서울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한국의 기술이고 땀이고 자존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벽, 계룡대 한미연합사령부 청사였습니다. 저는 역사적인 순간을 기록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전작권 전환식, 70년 만에 한국군이 전시작전 통제권을 회복하는 날이었습니다. 영하 10도의 추위 속에서 한미 양국 군 지휘관들이 도열했습니다. 한국군 합참의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전 통제권을 상징하는 지휘봉이 들려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군은 오늘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회복합니다. 이는 우리가 되찾은 것이며 허락받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킬 능력이 있고 그 책임을 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미군 사령관이 경례를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습니다. 70년간 지켜온 권한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한미동맹은 계속됩니다. 다만 형태가 바뀔 뿐입니다. 이제 우리는 상하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파트너입니다. 대한민국의 성장을 축하하며 함께 걸어갈 미래를 기대합니다. 식순이 끝나고 저는 합참의장을 따로 만났습니다. 그는 지휘봉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김 박사님,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얼마나 준비했는지 아십니까? 10년입니다. KF-X 전투기 120대, 이지스 구축함 6척, 장거리 미사일 체계, 킬체인, KAMD, 수십조 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 가능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존중하게 된 건 우리가 강해졌기 때문입니다. 군사력이 외교력이고 기술력이 협상력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계룡대를 나와 서울로 향했습니다. 그날 오후 더 중요한 회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청와대 과학기술자문회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자리였습니다. 주제는 2030 에너지 독립 완성 로드맵이었습니다. 회의실에는 30대 초반의 젊은 과학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모지 연구진,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박사들, 포스텍과 카이스트 교수들, 대한민국 에너지 미래를 책임질 인재들이었습니다. 대통령이 그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미래입니다. 오늘 우리는 전자권을 회복했습니다. 군사 주권을 되찾은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독립은 에너지 자립에서 완성됩니다. 2030년 우리는 에너지 주권까지 회복할 것입니다. 조성현 대표가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습니다. 대통령님, 현재 아모지의 암모니아 수소 전환 기술은 상용화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2026년 하반기부터 울산, 여수,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수소 생산 플랜트를 건설합니다. 2028년까지 연간 100만 톤 생산 체제를 구축합니다. 그럼 원전 비중을 줄일 수 있습니까? 2030년까지 전력의 20%를 수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원전 비중은 30%에서 15%로 줄어듭니다. 나머지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가 채웁니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장이 보충했습니다. 그리고 2030년이면 미국이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에 동의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들도 결국 한국의 에너지 안보가 한미동맹의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걸 깨달을 겁니다. 대통령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예산은 얼마나 필요합니까? 향후 5년간 30조 원입니다. 하지만 이미 민간 투자가 15조 원 확정됐습니다. 사우디 아람코, 일본 미쓰비시, 싱가포르 국구펀드까지 한국의 수소 경제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들으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70년 전 한국은 외국 원조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계가 한국에 투자하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에너지라는 가장 핵심적인 분야의 말입니다. 회의가 끝나고 저는 젊은 과학자 한 명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32살의 이지연 박사, 아모지의 수석연구원이었습니다. 이 박사님, 왜 이 일을 하십니까? 미국 대학에서 좋은 제안도 많이 받았을 텐데요.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답했습니다. 박사님, 저는 1994년생입니다. 제가 태어났을 때 한국은 이미 선진국 문턱이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는 K-팝이 세계를 휩쓸었고 대학 갈 때는 삼성이 세계 1위였습니다. 저는 가난한 한국을 모릅니다. 그래서요? 그래서 책임감을 느낍니다. 선배 세대가 만들어준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그리고 더 나은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는, 제 아이들이 에너지 독립국 대한민국에서 자랄 수 있게요. 저는 그녀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한국의 미래는 안전하다고. 이런 책임감을 가진 젊은 세대가 있는 한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한강변 연구소로 이지연 박사를 따라갔습니다. 그곳에는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실험실이 있었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전쟁터입니다. 박사님. 실험실 안에는 20명 남짓한 연구원들이 있었습니다. 모두 30대 초반, 한국과 미국에서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매일 밤 싸웁니다. 암모니아 전원 효율을 0.1%라도 더 올리려고요. 95%에서 96%로 올리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하지만 그 1%가 대한민국의 에너지 독립을 1년 앞당깁니다. 한 연구원이 모니터를 가리키며 외쳤습니다. 이 박사님, 촉매 반응 속도가 또 올랐습니다. 96.2%입니다. 실험실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들은 밤을 새워가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박사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박사님, 제 할아버지는 6.25 전쟁 참전 용사셨습니다. 총을 들고 나라를 지키셨죠. 제 아버지는 1980년대 공장 노동자셨습니다. 땀으로 나라를 일으키셨고요. 그럼 저는 뭘 해야 할까요? 기술로 나라를 지키는 거죠. 맞습니다. 총도 땀도 중요하지만 21세기는 기술의 시대입니다. 제가 만드는 총매 하나가 수백만 명의 일자리를 만들고 수조 원의 외화를 벌어들입니다. 이게 제 애국입니다. 저는 그날 밤 늦게까지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새벽 3시,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 불빛들이 앞으로 몇 년 뒤면 한국 기술로 만든 수소로 켜질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마이클에게 이메일을 썼습니다. 마이클, 어젯밤 한국의 젊은 과학자들을 만났어. 그들은 새벽 3시에도 실험실에서 일하고 있더군. 에너지 독립을 위해서 너는 워싱턴 야경이 아름답다고 했지? 하지만 나는 서울 실험실의 불빛이 더 아름다워. 왜냐면 저 불빛이 미래를 만들고 있거든. 2030년 한국은 완전한 자립국이 될 거야.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에너지적으로. 그때가 되면 한미동맹은 진짜 동등한 파트너십이 될 거고. 이메일을 보내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였습니다. 오늘 전작권 전환식이 거행됐습니다. 70년 만에 한국군이 완전한 작전 통제권을 회복했습니다. 대통령은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며 2030년 에너지 독립 완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진행자가 청취자 사연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청취자 김민수 씨가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강한 나라가 됐구나 싶어서요. 제 아버지 세대는 가난과 싸웠고 저는 그 덕분에 풍요를 누립니다. 그럼 제 아이들은 뭘 누릴까요? 자립과 자존심이 아닐까요? 오늘 대한민국이 자랑스럽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들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맞습니다. 민수 씨, 당신 아이들은 자립과 자존심을 누릴 겁니다. 그리고 그건 당신이 내는 세금과 이지연 박사 같은 과학자들의 밤샘 연구와 조성현 대표 같은 기업가들의 도전으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드는 미래입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2026년 1월 1일, 새로운 한국의 첫날이었습니다. 2030년 1월 1일, 서울 여의도 에너지관리공단 중앙통제실이었습니다. 저는 대형 스크린 앞에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대한민국 전역의 에너지 흐름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파란색은 수소, 녹색은 재생에너지, 노란색은 원자력이었습니다. 박사님, 지금 전력 공급 현황입니다. 수소 23%, 재생에너지 32%, 원자력 14%, 나머지는 천연가스입니다. 운영팀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는 화면을 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4년 전만 해도 불가능해 보였던 숫자들이었습니다. 정말 해냈군요. 에너지, 독립을. 네, 박사님. 그리고 오늘 오후 2시, 특별한 행사가 있습니다. 울산 수소 생산단지 준공식입니다. 대통령님도 참석하십니다. 저는 오후 1시에 울산으로 향했습니다. KTX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4년을 되돌아봤습니다. 2026년 전작권 회복, 2027년 아모지 상업 생산 시작, 2028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2029년 일본과 수소 파이프라인 연결, 그리고 오늘 2030년 1월 1일 아시아 최대 수소 생산단지 준공, 울산 석유화학단지, 그곳에는 거대한 플랜트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높이 50m의 반응탑들이 하늘을 찌르고 파이프라인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조성현 대표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4년 전보다 훨씬 성숙해 보였습니다. 김 박사님, 오랜만입니다. 드디어 이날이 왔습니다. 조 대표님, 축하합니다. 당신이 한국의 에너지 역사를 바꿨습니다. 저 혼자 한 게 아닙니다. 이지연 박사와 연구진들, 정부의 지원, 사우디와 일본의 투자, 모두가 함께 만든 결과입니다. 준공식장에는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대통령, 장관들, 국회의원들은 물론이고 공장 노동자들과 그들의 가족까지. 한 아이가 아버지 손을 잡고 플랜트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저게 수소를 만드는 공장이란다. 우리나라가 석유 없이도 에너지를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야. 우와, 대단해요. 아빠도 저기서 일하세요? 그럼 아빠가 저 파이프 용접했단다. 자랑스럽지?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4년 전
부산 조선소에서 만났던 그 용접공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제 아들이 나중에 이 배를 보면서 자랑스러워할 것 같아요. 그 꿈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국민 여러분,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대한민국은 오늘부로 에너지 자립 국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중동의 석유에, 미국의 원자력 통제에, 러시아의 천연가스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에너지를 만듭니다.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대통령은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4년 전, 우리는 3가지 목표를 세웠습니다. 군사 주권 회복, 경제 상호의존 구축, 에너지 독립 달성. 오늘, 우리는 그 3가지를 모두 이뤘습니다. 이제 한국은 진정한 자립 국가입니다. 준공식이 끝나고 저는 플랜트 안을 돌아봤습니다. 중앙 제어실에는 이지연 박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모니터 앞에서 데이터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 박사님, 오늘은 쉬셔야죠. 준공식 날인데. 그녀는 고개를 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박사님, 일이 재미있어서 못 쉬겠어요. 보세요. 전환 효율이 97.8%까지 올랐습니다. 4년 전 95%였는데 말이죠. 그 2.8%가 뭘 의미합니까? 연간 수백억 원의 비용 절감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한국 기술이 세계 최고라는 증명이죠. 지난달 독일 지멘스에서 기술 이전을 제안했습니다. 유럽 시장에 우리 기술을 쓰겠다고요? 저는 놀라서 그녀를 쳐다봤습니다. 독일이요? 에너지 강국 독일이? 네. 그들도 탈원전 후 에너지 안보에 고민이 많습니다. 러시아 가스에 의존하다가 큰 낭패를 봤죠. 이제 수소로 전환하려는데 우리 기술이 가장 앞서 있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플랜트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올랐습니다. 저게 바로 한국의 미래였습니다. 다른 나라가 우러러보는, 배우고 싶어하는 기술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마이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이클, 오늘 울산 수소 플랜트 준공식에 다녀왔어. 봤어. 뉴스에서 CNN이 톱으로 다루던데. 한국, 석유 없는 시대를 열다라는 제목이었어. 어때? 4년 전 내 말 기억나? 2030년에 한국은 완전한 자립국이 될 거라고. 기억하지? 그때 난 반신반의했어. 하지만 너희가 해냈어, 태준. 솔직히 미국 정부도 놀랐어. 한국이 이렇게 빨리 변할 줄 몰랐거든. 미국은 어때? 우리 기술 필요하지 않아? 마이클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필요하고 말고, 작년에 에너지부가 아모지에 협력 제안했잖아. 너희가 조건을 까다롭게 내걸어서 아직 협상 중이지만, 당연하지. 이젠 우리가 선택하는 입장이니까. 4년 전 너희가 안보 비용 3,500억 달러 요구했을 때랑은 완전히 다른 게임이야. 알아. 태준. 워싱턴도 배웠어. 한국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된다는 걸. 이제 너희는 협력해야 할 파트너지. 요구할 수 있는 종속국이 아니야. 저는 전화를 끊고 라디오를 켰습니다. 저녁 시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울산에서 아시아 최대 수소 플랜트가 준공됐습니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에너지 자립국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청취자분들의 사연을 받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 읽혔습니다. 저는 40대 중소기업 사장입니다. 4년 전 에너지 비용 때문에 공장 문 닫을 뻔했습니다. 전기료가 너무 비쌌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수소로 전환하면서 에너지 비용이 30% 줄었습니다. 공장도 살았고 직원들 월급도 올려줬습니다. 대한민국 만세! 두 번째 사연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입니다. 에너지공학과 3학년이고요. 4년 전만 해도 이 학과가 인기 없었습니다. 취업도 안 되고 미래도 불투명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달라졌습니다. 삼성, LG, SK, 현대차가 모두 우리 학과 학생들을 스카우트하러 옵니다. 일본 기업에서도 연락 옵니다. 제 꿈은 이지연 박사님 같은 과학자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사연. 여기서 진행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80대 할머니입니다. 6.25 전쟁 때 피난 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 가난했습니다. 미국이 주는 밀가루로 연명했죠. 그런데 오늘 뉴스를 보니 독일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온답니다. 일본도, 미국도 한국을 존중한답니다. 죽기 전에 이런 대한민국을 볼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손주들아, 자랑스러운 나라에서 살아라. 저는 라디오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할머니의 말이 모든 걸 담고 있었습니다. 가난했던 과거, 노력했던 현재, 그리고 자랑스러운 미래. 라디오 진행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많은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변화, 단순한 유행입니까? 아니면
진짜 패권의 이동입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는 라디오를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이 별들로 가득했습니다. 대기오염이 줄어서 별이 더 잘 보였습니다. 수소 경제의 또 다른 선물이었죠. 제 핸드폰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조성현 대표였습니다. 박사님, 방금 사우디 아람코 회장에게서 연락받았습니다. 중동 전역에 수소 플랜트를 건설하고 싶답니다. 석유의 왕이 수소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행일까요? 패권의 이동일까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패권의 이동입니다. 그리고 한국이 그 중심에 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책상에 앉았습니다. 4년간의 기록을 정리할 때가 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고 첫 문장을 타이핑했습니다. 2026년 3월, 워싱턴이 한국의 안보 비용 3,500억 달러를 요구했을 때 아무도 한국이 이길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한국은 싸우지 않고 이겼다. 전자권 회복으로 주권을, 상호의존으로 협상력을, 수소혁신으로 독립을 얻었다. 이것은 승리의 기록이 아니다. 성장의 기록이다. 저는 타이핑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 하나하나에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공장 노동자의 땀, 과학자의 밤샘 연구, 기업가의 도전, 정부의 결단, 그리고 국민들의 자부심.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이번엔 이지연 박사였습니다. 박사님, 실험실에서 축하 파티합니다. 오시겠어요? 지금요? 밤 11시인데요. 과학자들은 시간 안 가립니다. 성공을 축하할 때는 언제든지 파티죠.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가겠습니다. 30분 후에 봅시다. 한강변 연구소에 도착했을 때 실험실은 환하게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20명의 젊은 과학자들이 치킨과 맥주를 나누며 웃고 있었습니다. 이지연 박사가 맥주잔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건배합시다. 대한민국 에너지 독립을 위해 건배. 저는 그들과 함께 건배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여러분, 라디오에서 질문하더군요. 이 변화가 유행입니까? 패권의 이동입니까? 한 젊은 연구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패권의 이동입니다, 박사님. 그리고 우리가 그걸 만들고 있습니다. 실험실에서 매일 밤. 또 다른 연구원이 덧붙였습니다. 70년 전 우리 조부모 세대는 총으로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 부모 세대는 공장에서 나라를 일으켰습니다. 그럼 우리 세대는? 기술로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유행이 아니라 역사입니다. 저는 그들의 눈빛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안전하다고. 라디오의 질문에 대한 답도 명확했습니다. 이건 유행이 아니었습니다. 패권의 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패권의 이름은 기술이었고 그 중심에 대한민국이 서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더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마치 대한민국의 미래를 축복하는 것처럼.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2030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선이라는 것을, 대한민국의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금까지 대한민국의 특별한 역전 드라마를 들어보셨습니다. 안보비용 청구라는 굴욕을 기회로 바꾸고 에너지 독립이라는 꿈을 현실로 만든 대한민국의 용기 있는 이야기였는데요. 혹시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뜨거워지셨나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희망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자긍심과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이 더 많은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나라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의 저력을 응원하는 누군가에게 이 이야기가 작은 등불이 될 수 있도록 멀리 공유해주세요. 다음에도 마음을 뜨겁게 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뷰티풀 코리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